출시 2년 후인 2007년에는 최신 패밀리룩에 맞춰 외부 디자인과 실내 디테일을 변경한 페이스리프트 모델 SM5 뉴 임프레션이 등장했습니다. 직전 모델에서 SM7과 외관이 너무 똑같다는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헤드램프 형상과 범퍼 디자인을 달리해 좀 더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 특징이었는데, 헤드램프를 앞트임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연결해 차체를 좀 더 넓어 보이도록 유도했고, 방향지시 등을 둥글게 처리한 범퍼 끝에 배치해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역시 사람이나 차나 눈매가 달라지면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측면의 디자인 변화는 미미했지만 알루미늄 휠 중앙에 커버를 더해 휠 볼트를 깔끔하게 정리했던 전작과 달리 볼트를 노출해 보수적인 분위기를 약간 덜어냈고, 무엇보다 후면부의 리어램프 그래픽을 깔끔하게 수정하면서 무당벌레 테일램프에서 벗어난 것이 가장 돋보였습니다. 노림수인지 인피니티와 더욱 유사해졌고, 그랜저 XG의 최후기형 모델과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운 좋게도 차 키를 얻은 김에 이 모델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 겨울 아버지가 운행하던 차량을 몰래 끌고 나왔습니다. 제가 타본 모델은 2009년식 엘리 익스클루시브 가솔린 모델로 전용 17인치 멀티스포크 알루미늄 휠과 운전석 메모리 시트, 제논 헤드램프가 기본 장착된 고급 사양입니다. 가장 먼저 실내를 살펴봤는데요. 호평받았던 기존 구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반원 형태의 오렌지빛 계기판은 좌우에 자리한 타코미터와 연료 게이지를 원형으로 변경해 좌우 대칭을 맞췄고, 크롬 링을 더해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평균 연비 계산을 추가해 기능적으로도 좋아졌어요. 여기에 새로운 색상의 우드그레인을 추가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형 QM6에서도 만날 수 있는 이 열선 시트 스위치가 참 반가웠어요. 유난히 큰 선바이저 거울도 좋았고요. 관리 상태는 썩 좋지 않았지만 뒷좌석의 공간감과 시트의 안락함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애초에 준대형급을 베이스로 만든 만큼 동급에서 유일했던 뒷좌석 에어벤트, 쿼터 글래스까지 그대로 남겨두면서 경쟁차보다 훨씬 쾌적한 공간을 제공했어요. 이건 왜 내려가다가 말아. 해치도어 수준의 스키스로는 가늘고 긴 짐을 수납할 때 용이했고, 송편을 꺼내 먹기에도 편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만큼 대대적인 변화나 혁신적인 기능이 추가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 거실 인테리어의 경쟁력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가장 강력한 경쟁차인 소나타가 대대적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실내를 갈아 엎었음에도 딱히 밀리지 않는 구성이었어요. 비록 버튼 시동은 아니었지만 이 카드 타입 스마트키도 여전히 독보적이었고요. 본격적으로 주행에 나섰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이 차량은 2.0L 가솔린 모델로 르노 닛산이 공동 개발한 MR 엔진이 탑재되어 직전 모델보다 출력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실용 영역에서의 토크를 강화했다는 설명에 걸맞게 생각보다 차가 경쾌하게 나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심장병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게 조금 무색했지만 역시나 초반 이후의 가속력은 눈에 띄게 더뎠습니다. 요즘 차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정숙성과 적당히 탄탄한 승차감은 오히려 독일차식 쫀쫀함을 추구하는 지금의 추세와 잘 어울렸습니다. 그저 말랑한 승차감이 좋은 승차감으로 통하던 시절에 이런 차가 나왔다는 게 의외였어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었죠.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연비가 떨어지는 4단 자동 변속기의 기어비와 경쟁차들 사정도 비슷했으니까 단점으로 보긴 좀 애매하네요. 얇은 사이드미러는 밖에서 보나 안에서 보나 크기가 작아 사각지대가 많이 생겼고, 회전 반경이 왜 이렇게 큰지 유턴이나 입구가 좁은 건물 주차장에서 살짝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트렁크를 밖에서 여는 버튼이 없어서 까먹고 내리면 운전석 문을 다시 열어야 했죠. 이 바보! 또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은 채 정차를 하면 심한 진동이 올라오는 소위 뒷이 다른 차들에 비해 유난히 심하더라고요. 동호회를 살펴보니 엔진과 차체를 고정하는 마운트, 즉 미미의 개수가 기존 4개에서 3개로 원가 절감되면서 직전 모델 USM5에 비해 유난히 심해졌다고 하는데, 원가 절감의 세계는 참 무궁무진하네요. 짧은 경험이었지만 SM5 뉴 임프레션은 여전히 넉넉한 공간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중형 세단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세월의 흔적은 남았지만 10수년이 지난 지금 봐도 정갈하고 깔끔한 인테리어가 감동이었어요. 타임리스 디자인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죠. 그 사이 현대차의 소나타 트랜스폼과 기아 로체 이노베이션, GM 대우 토스카 프리미엄 6 등 훌륭한 상품성으로 무장한 경쟁차들이 연달아 투입되며 나름의 매력을 내세웠지만, SM5 뉴 임프레션은 쟁쟁한 경쟁차들의 공세 속에서도 매월 5천여 대 이상 준수한 실적을 이어나가면서 국내 중형차 시장 2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이때 르노 삼성은 선대 모델부터 쌓아올린 감성 마케팅과 여전히 건재한 삼성의 이름값 때문에 세련된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던 브랜드였고, 부모님 차를 끌고 나온 듯한 소나타의 고리타분한 느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도시적인 분위기는 중장년 고객뿐만 아니라 젊은 소비자들에게도 어필했어요.
그 중에서도 여성 고객의 선호도가 높았기 때문에 당시 수입차 못지않은 훈남들의 필승 아이템으로 여겨지기도 했고 고가 마케팅도 먹혀들었죠. 다만 꽃길만 걷지는 못했습니다. 2세대 모델에 탑재된 신형 LPG 엔진에서 실린더 헤드가 변형되거나 파손되고 주행 중 시동 꺼짐, 심한 경우 화재가 발생하는 심각한 결함이 드러난 건데요. 이에 항의하기 위해 SM5 인프 리콜이라는 인터넷 카페까지 개설될 정도로 오너들의 움직임이 컸고 매회가 곧 장안의 화제였던 MBC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불만 제로에 보도되면서 당월 판매량이 반토막 나는 등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후 건설교통부의 강제 리콜 명령을 이끌어내 오너들의 승리로 일단락되긴 했지만 달리는 관이라는 뜻의 달관5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죠. 결국 LPG 모델의 주수요층인 택시시장, 홈타운인 부경지역 택시 기사님들에게조차 외면받았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0년 이상 운행한 차량의 리어 크로스 멤버가 심각한 수준으로 부식이 이루어지면서 주행 중 뒷바퀴가 주저앉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이 일로 뛰어난 내구성과 안정적인 품질로 그간 높은 신뢰를 쌓아왔던 SM5의 명성에 큰 흠집이 생겼죠. 여러 논란에도 르노 삼성을 먹여 살리고 있던 SM5가 슬슬 수명을 다해가자 후속 모델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과 르노 삼성의 부담감이 나날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후 국내 시장에 정식 진출한 한국 닛산과의 간섭을 의식해서인지 이번에는 닛산이 아닌 르노 차량에 기반을 두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소비자들은 부푼 기대와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을 품기 시작했어요. 앞서 마찬가지로 닛산의 블루버드를 베이스로 했던 준중형 세단 SM3의 후속 모델로 르노 플루언스가 도입되면서 꽤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소형차나 상용차에 비해 중대형 세단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르노였기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베이스 모델인 르노 라구나 역시 큰 성과를 거둔 차량이 아니었죠. 2010년 출시된 3세대 뉴 SM5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듯 애매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대체로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르노 삼성차답게 외관은 수수하고 담백한 모습이었는데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YF 소나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심한 분위기였어요. 납작하게 가라앉은 전면부는 가로로 길게 이어진 헤드램프와 그릴, 비슷한 구성의 범퍼 디자인으로 어딘가 둔해 보이기도 했던 전작에 비해 한결 날렵한 인상이었습니다. 제네시스 같은 고급차에서나 구경할 수 있었던 조형에 따라 헤드램프 각도를 조절해 시야 확보에 도움을 주는 어댑티브 헤드램프를 탑재한 것은 눈에 띄는 부분이었죠. 측면은 쭉 뻗은 사이드 캐릭터 라인과 역방향으로 꺾인 C필러, 견고한 디자인의 알루미늄 휠로 전작의 분위기를 이었습니다. 다만 누가 프랑스 출신 아니랄까봐 툭 튀어나온 프론트 오버행은 전륜구동임에도 오버행을 최대한 짧게 줄여 역동적인 느낌을 연출하는 트렌드와 역행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여전히 동급에서 가장 긴 전장을 확보했음에도 비율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았죠. 쐐기형 전면부와 하필 시그니처 컬러로 선택한 쥐색이 맞물려 조스바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어요. 두툼한 후면부는 가로로 길게 배치한 테일램프에 LED를 넣어 고급감을 더했고 반사판과 머플러 팁을 더해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뒤만 보면 나쁘지 않았는데 얄쌍한 앞모습과는 왠지 조화가 맞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또 유럽에 본을 둔 모델답게 함께 딸려온 후방 안개 등은 상황에 맞지 않겠으면 뒷차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하기도 했죠. 이거 계기판에 표시되니까 꼭 확인하세요. 이미 실망을 하고 들어와서인지 실내는 나름 훌륭했습니다. 기반이 된 라구나의 실내도 외관에 비하면 괜찮은 편이었어요. 잘 짜여진 가구 같은 느낌을 주진 않았지만 폭넓게 사용된 우드 그레인과 동굴형으로 자리한 인포테인먼트, 가로선이 강조된 디자인으로 전작이 가지고 있었던 세련된 도시 감각을 그대로 전달했고 전장과 휠 베이스는 살짝 줄었지만 쾌적한 공간도 여전했습니다. 높은 시트 포지션과 상대적으로 낮은 대시보드로 시야가 시원했는데 대시보드가 내려다 보일 정도로 낮아서 처음 보면 어색하다는 반응도 꽤 있었어요. 저도 이 차를 택시로 처음 경험했는데 조수석에서 붕 떠서 가는 느낌이더라고요. 실제로 계기판이 다른 차들에 비해 많이 누워있는 것도 독특하죠. 작은 직경이 돋보이는 스티어링 휠은 림이 두툼해 쥐는 맛이 좋았는데 을에 있어야 할 버튼들은 다 어디로 도망가고 없고 대신 곰발바닥 같은 오디오 리모컨이 뒤편에 자리했습니다. 보기에는 불편해 보이지만 써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편합니다.
또 아이나비 순정 내비게이션, 대형차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인포테인먼트 조그 다이얼, 중형 최초로 운전석 마사지 시트를 장착해 신선함을 더했고 당시 트렌드인 웰빙 키워드에 맞춰 차량 내장형 방향제, 퍼퓸 디퓨저를 최초로 선보여 감성 품질을 높인 것도 감성 브랜드 르노 삼성다운 부분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이 부분 좀 징그럽게 생긴 느낌이었는데 여기에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버튼 시동 스마트키, 서브 우퍼를 더한 10개 스피커의 보스 사운드 시스템 등 각종 고급 사양과 뒷좌석 수동식 커튼, 후방 블라인드, 뒷좌석만 별도로 온도 조절이 가능한 공조 장치와 앞서 QM5가 선보인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마련하면서 여전히 동급 대비 반체급 위로 느껴질 만큼 풍부한 편의 사양을 탑재한 것 또한 프리미엄 마케팅을 이끌던 르노 삼성다웠죠. 대신 앞좌석 통풍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뒷좌석 열선 시트 같이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몇몇 편의 장비들은 빠져있는 등 어딘가 묘한 구석도 있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전작의 것을 개량한 2.0L 가솔린과 LPG, 여기에 6단 수동 변속 모드를 제공하는 닛산의 엑스트로닉 무단 변속기를 탑재했습니다. 폭발적이진 않지만 부드럽고 매끈한 가속 성능, 효율을 중시한 세팅으로 도심 주행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도로 환경에 적합했죠. 동급에서 연비도 가장 좋았어요. 다만 전작에 비해 오히려 떨어진 엔진 출력과 오래전 CVT를 달고 나왔던 차들이 큰 말썽을 일으켰던 전적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이 무단 변속기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가뜩이나 내외관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지 못한 상황에서 빈약한 파워트레인까지 발목을 잡으니 무엇 하나 시원하게 내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승차감과 핸들링에서만큼은 동급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3세대 SM5는 해치백 라구나를 베이스로 새로 개발한 차체를 썼는데 중형차의 안락한 승차감을 만들어내기에 오리지널 라구나의 토션빔 후륜 구조는 불리했기 때문에 라구나 차체에 티아나의 멀티링크 후미를 이어붙인 별도의 중형 플랫폼이었습니다. 대고박이 딱 이 우리 집안 사람 같더라고. 덕분에 프랑스 브랜드의 완숙한 핸들링과 멀티링크의 안정적인 승차감, 르노 삼성차 특유의 뛰어난 MVH가 궁합을 이루면서 안락한 패밀리카를 찾던 중장년 소비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죠. 이후 연식 변경을 통해 기존 XE 트림에만 제공하던 블랙 베젤 헤드램프를 확대 적용하고 새로운 18인치 휠, 전용 액세서리로 바디킷을 추가해 밋밋한 외관을 좀 더 스포티하게 꾸몄습니다. 그래도 못생긴 건 여전했지만 한편 해외에서는 레티튜드라는 이름으로 선보여져 잠깐이나마 르노의 플래그십 세단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보시다시피 양서류 이미지의 SM5와 달리 각이 살아있는 그릴과 범퍼가 강인한 인상을 만들어줬고 이 수출형 레티튜드의 그릴을 구해서 갈아 끼우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또 2011년식부터는 답답한 출력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들을 위해 수출형에 올라가던 V6 2.5L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된 모델을 출시했는데 이는 함께 팔리던 SM7 뉴아트의 V6 2.3L 엔진보다 더 나은 수치였고 기존의 CVT가 아닌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된 것은 메리트였지만 상위 모델이 의뢰 그렇듯 판매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길에서 이 차량을 구경하긴 쉽지 않았어요. 2012년 끝물에서는 최상위 모델에만 들어가던 보스 사운드 시스템과 18인치 휠, 전용 블랙 앤 화이트 내장을 적용한 보스 스페셜 에디션을 한정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보스 로고를 내외관 여기저기 붙여 누가 봐도 보스 에디션 차량임을 알 수 있게 해놓은 것이 특징이었는데 실내 곳곳에 적용된 화이트 펄 트림이 너무 눈에 확 띄어서 좀 따로 노는 느낌이었죠. 그 사이 국내 중형차 시장은 더욱 뜨거워졌는데요. 절대강자 소나타와 아예 새로운 신화를 써버린 K5, 그나마 만만했던 토스카마저 말리부로 교체되면서 신차 효과를 누리고 있었죠. 디자인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자 르노 삼성에서는 서둘러 성형 수술에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출시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례적으로 빠른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SM5는 플래티넘이라는 새로운 서브네임을 붙이고 화려하게 등장했어요. 먼저 첫인상을 좌우하는 전면부의 인상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밋밋했던 보닛에 주름을 넣어 힘을 줬고 LED 포지셔닝 램프를 품은 헤드램프와 낮게 배치한 그릴, 날렵하게 빚은 범퍼 디자인으로 개구리 수준이었던 전작을 도마뱀 수준으로 끌어올렸어요. 측면과 후면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미미했지만 스포티한 디자인의 18인치 휠로 무게감을 덜어냈고 하위 트림의 휠 역시 디자인을 전부 수정해 신선함을 더했습니다. 옹졸했던 전작의 LED 리어 램프는 면발광을 더해 더욱 고급스러워졌죠. 호평받았던 실내 역시 변화는 거의 없었지만 소비자들의 지적을 수용해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상위 트림에만 제공했던 근사한 화이트톤 계기판을 전 모델 기본 적용했고 SK텔레콤과 인연을 이어 순정 내비게이션을 T맵으로 변경,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미디어 재생, 멜론 뮤직, 지도 업데이트와 실시간 교통정보 반영으로 더 정확한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동급 최초로 사각지대 경고장치를 제공하는 등 각종 편의 장비와 안전사양을 보강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페이스리프트라는 한계에도 불구 최신 옵션과 화려한 디자인으로 무장한 경쟁차들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고, 다행히 최선을 다한 그들의 노력이 통했는지 소비자들의 호평과 함께 판매량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출시 초 파워트레인은 기존의 2.0L 가솔린과 LPG, CVT 구성을 유지해 여전히 경쟁력이 떨어졌지만 이후 1.6L 터보 엔진을 탑재한 TCE 모델과 1.5L 디젤 모델을 차례로 투입하면서 1세대를 떠올리게 할 만큼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했습니다. 2013년 추가된 TCE는 터보 차지드 이피션시의 줄임말로 이름처럼 성능과 효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모델이었습니다. 직전 모델의 V6 2.5L 모델의 출력을 뛰어넘는 1.6L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에 6단 DCT가 매칭되어 공차 중량이 100km 가까이 늘었음에도 2.0 가솔린에 비해 훨씬 시원스러운 가속 성능과 준수한 연비를 선사했어요. 18인치 휠과 듀얼 머플러, 바디킷이 조화를 이룬 외관은 멋져 보이기까지 했죠. 경쟁차보다 한 발 앞서 다운사이징을 이루었지만 이때만 해도 다운사이징이라는 개념 자체가 익숙지 않은 시절이다 보니 준중형급 배기량을 가진 이 모델에 대한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또 1600cc 미만이어야 소형차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꼴랑 18cc를 초과하면서 중형차 세금을 내야 했던 것도 애매했고, 이 듀얼 클러치 변속기라는 물건 자체도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이 차를 패밀리카로 선택했다가 저속에서의 울컥인, 경우에 따라 언덕에서 차가 뒤로 밀리는 등의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속출하기도 했죠. 이후 추가된 1.5L 디젤 모델도 마찬가지로 이 6단 DCT를 탑재했습니다. 육중한 몸무게에 비해 출력은 빈약했지만 높은 토크와 DCT의 빠른 반응 속도로 실용 영역에서는 2.0 가솔린과 별반 차이 없는 주행 성능을 제공했어요. 물론 DCT의 단점도 공유했지만 뛰어난 연비, 저렴한 세금 고지서가 모든 단점을 상쇄하면서 중장거리 운행이 잦거나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소비자들에게 환영받았죠. 경쟁차들이 속속 세대 교체를 이루던 와중 2차 페이스리프트 모델 SM5 노바가 등장했습니다. 르노의 최신 패밀리 룩을 입어 다시금 램프와 이어진 라디에이터 그릴과 LED 주간 주행 등 잘 정돈된 범퍼 디자인으로 단정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거듭났죠. 앞서 출시된 SM7 노바와 공유하는 오묘한 디자인의 18인치 불판 휠도 그대로 적용되어 남다른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또 고급형 오디오를 전트림 기본 적용하고 스마트폰 화면을 인포테인먼트 모니터에 그대로 옮기는 미러링 기능과 앞좌석 통풍 시트, 전용 액세서리로 어라운드 뷰 모니터를 추가해 사양면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밝은 색상의 나파 가죽 시트를 더해 실내를 화사하게 꾸민 것도 좋았죠. 파워트레인 역시 종전 플래티넘의 4가지 엔진 라인업을 그대로 계승해 입맛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LPG 모델에 새롭게 적용된 도넛형 LPG 본매는 이 르노 삼성만의 특장점이었습니다. 트렁크 안쪽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기존의 원통형 가스통이 아닌 트렁크 하단 스페어 타이어 자리에 깔끔하게 수납되어 보기에도 좋고 공간을 온전히 쓸 수 있어 실용적이었어요. 주수요층인 렌터카, 택시는 물론 무엇보다 비좁은 트렁크로 휠체어 적재에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용 차량 오너들에게 환영받았죠. 이후 실질적인 후속이자 르노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개발된 SM6가 등장하면서 판매량 간섭을 막기 위해 다시 2.0 가솔린과 LPG 라인업만 남긴 채 라인업을 간소화했고,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옵션을 묶은 실속 모델 SM5 클래식으로 이름을 바꿔 꽤 오랜 기간 병행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SM6의 흥행을 위해 사실상 뒷방 신세로 전락했고, 마지막 모델은 정확히 2천만원의 떨이 판매, 추가로 할인을 더해줬기 때문에 웬만한 준중형 차보다 저렴한 가격에 중형 신차를 구매할 수 있었어요. 아예 깡통이 아닌 17인치 휠, 열선, 통풍 기능을 품은 고급 가죽 시트, 오토라이트 같은 고급 사양을 탑재한 데다 SM5 노바의 부드러운 주행 감각, 안락한 승차감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젊은 감각의 아반떼보다는 넉넉한 중형차가 어울리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상품이었죠. 3세대 SM5는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이 많이 반영된 모델이었고, 모기업의 차를 받아다가 포장만 바꿔 판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결과 르노 삼성만의 오리지널리티가 확실히 드러났던 모델이었습니다.
다만 닛산 베이스의 전작들이 워낙에 좋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겠죠.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렇다 할 임팩트를 주지 못했고 결국 전편보다 못한 후속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건 안타깝게도 같은 베이스를 사용한 SM7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SM5가 쌓아 올린 신뢰와 신차 효과로 출시 초 기대만큼의 판매 성적을 달성하면서 중형차 시장 2위는 무난하게 지켜낼 줄 알았는데 대뜸 이 물건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다행히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플래티넘에서는 3세대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받던 외관 디자인과 파워트레인이 개선되면서 판매량을 회복했고 차량을 구입해 타보고 마음에 안 들면 전액 환불이라는 1세대의 자신감 넘치던 모습이 떠오르는 파격 마케팅까지 동원했으나 판매량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 가팔라졌죠. 미국댁 말리부보다는 사정이 좀 나았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긴 했지만요. 꾸준한 상품성 개선으로 완성형에 가까워진 SM5 노바에 와서는 신차 효과는커녕 직전 모델보다 판매량이 오히려 떨어져 모델 체인지에 대한 압박이 가중됐습니다. 결국 장장 20년 동안 삼성자동차, 르노삼성의 얼굴 마담으로 활약해온 SM5는 함께 죽수던 SM7과 함께 고급 중형차를 표방한 SM6에게 자리를 넘기고 2020년 슬슬이 단종됐습니다. 다행히 이 SM6는 SM5의 아쉬움을 달래주듯 출시 초부터 성공적인 판매 성적을 기록했는데 후륜 토션빔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는 와중에도 SM5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누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신차로 팔린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거예요. 한편 CVT에 대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죠. 초기 모델의 경우 주행 중 변속기가 과열되면서 변속 충격과 일명 귀신 소리로 불리는 불쾌한 소음이 발생하는가 하면 전기 유압식 스티어링 시스템 중 파워펌프의 고장으로 핸들이 급격하게 무거워지는 등 2세대 SM7과 함께 공유하는 고질병이 보고되었으니 중고차 사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중형차 시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차이자 모두가 인정하는 르노삼성의 대표 모델 SM5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초기에는 해외 제품을 그대로 들여와 약간의 현지화만 거친 수준이었지만 동급에 비해 한 수 위였던 안정적인 품질은 경쟁사를 긴장하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이는 곧 경쟁차의 상품성 개선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더욱 만족스러운 차를 탈 수 있게 됐죠. 비록 3세대 모델은 한국에서 태어난 프랑스계 일본인이라는 애매한 정체성만큼이나 애매한 구성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꾸준한 업데이트와 나름의 매력을 무기로 르노삼성 판매량의 절반을 떠받치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결국 삼성자동차의 상징과도 가까운 SM5가 역사 너머로 사라지고 상호에서마저 삼성이 빠진 지금 삼성의 유산은 SM이라는 이 이름과 태풍의 눈 로고 두 개만 남게 됐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가장 열띤 경쟁을 벌이던 중형차 시장이 눈에 띄게 협소해졌죠. 이 세단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저물어만 가는 세단 시장이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르노코리아가 새로이 출범한 이후 국내 중형차 시장의 모습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부산 공장에서 만들어질 새로운 세단을 만나볼 수 있는 걸까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